택시가 우리 동네의 소박한 집 앞 보도블록에 멈춰섰다. 그 집은 나와 남편 민준이 3년 전 구입하기 위해 애썼던 집이었다. 민준은 서둘러 차 문을 열고 허약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불과 6개월 전에 배웠지만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전이와 함께 말기, 폐암은 한때 참나무처럼 단단했던 여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어두운 눈구멍 속으로 푹 꺼져 있었고 끝없는 피로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민준의 손에서 낡은 가방을 받으려고 서둘렀을 때 약과 소독약의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은 회피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했다. 그는 어머니가 방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즉시 나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날 정성껏 청소해둔 아래층의 작은 침실로 갔다. 박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호흡은 낡은 대장간 풀무처럼 무겁고 헐떡이는 숨소리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거칠고 갈라진 피부가 내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민과 체념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민준이 이미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하게 꾸려진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장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오후에 이사회 결정을 받았어. 회사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1년 동안 독일로 나를 파견할 거야. 지역 책임자로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방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1년이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요? 어머님은 방금 도착하셨고 너무 편찮으신데 지금 떠날 계획인가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심하게 연습한 듯한 괴로움이 나타났다. 그는 이것이 나에게 희생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라고 부탁했다. 말기 폐암이고 치료비는 매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이 임무를 수락하지 않으면 약값과 방사선 치료비를 어디서 구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집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간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가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도록 도덕적 책임의 그물처럼 나를 덮쳤다. 그는 옳았다. 어머니의 병은 우리 돈을 삼키는 바닥없는 우물이었고 행정직원으로서의 내 월급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정도였다. 민주는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매달 회사에서 내 월급을 여기로 입금할 거야. 어머니를 돌보는데 사용해. 그는 그곳에서 최대한 저축해서 더 많은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내이자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지금이 그가 집안일을 맡아줄 내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벼운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체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나를 재빨리 껴안았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땀과 힘든 일로 나는 그의 평소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멀고 인위적인 느낌이었다. 그는 지금 가지 않으면 야간 비행기를 놓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긴다고 말했다. 가방 바퀴가 세라믹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빗속에서 멀어지는 택시 엔진 소리가 내가 그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집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마비된 채 서서 외로움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갔다. 박 여사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있었고 흐릿한 눈은 어두운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 갔는지 묻지도 울지도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마른 나뭇잎이 밟히는 것처럼 연약한 소리였다.
그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 애는 떠났단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네, 어머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출장을 가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서 돌봐드릴게요. 박 여사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닌 나를 떨게 만드는 깊은 연민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가엾은 내 아가, 그는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렴.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민준의 긴 여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그 모호한 말로 그녀가 세상에 낳은 아들로부터 인간성이 영원히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며 민준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고 늙고 병든 노인과 나 단 둘만을 그 텅 빈 집에 남겨두었다. 석 달이 3세기처럼 지나갔다. 내 삶은 사무실, 병원, 그리고 항상 양냄새가 나는 부엌 사이에 끊임없는 순환에 갇혀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내장을 찢는 듯한 기침 발작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나는 단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나는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을 달고 부서진 영혼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각과 집중력 부족으로 부장님께 이미 2번이나 꾸중을 들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를 씻기고 성인용 기저귀를 갈아주고 으깬 음식을 먹여야 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민준이 카드에 남겨준 돈은 한 달에 60만 원에 불과했다. 그는 월급의 일부가 업무 보증금이나 어떤 관료적 절차 때문에 보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0만 원으로는 기저귀 값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진통제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다. 식비, 공과금,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비는 내가 독신 시절부터 모아온 작은 저축 계좌에서 나왔다. 매주 일요일 밤 민주는 영상 통화를 했다. 그것은 내가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는 순간이었다. 화면 속 민주는 항상 하얀 벽을 배경으로 때로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항상 그곳의 혹독한 추위와 일이 너무 힘들고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져 쉴 시간조차 없다고 불평했다. 나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피부는 장밋빛이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나의 초라하고 시든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보낸 밤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피를 토해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쁘고 중요한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나는 불평을 삼켰다. 어느 날 밤, 다음 방사선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오래된 의료 기록을 찾고 있었다. 민준이 일부 문서를 스캔하여 집에 두고 간 그의 낡은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것은 그가 너무 느리다고 말하며 옷장에 보관해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기였다. 전원을 연결하고 켜자 화면이 켜지며 가족 파일이 나타났다. 의료 파일을 찾아서 인쇄하기 위해 내 이메일로 보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구글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민준의 계정이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다. 아마도 서둘러 떠나거나 내가 기술에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로그아셔 하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글 포토가 12개의 새 사진을 동기화했습니다 라는 작은 알림이 나타났다. 호기심에 그리고 남편이 그리워서 클릭해서 보았다. 나는 그것이 독일의 눈 사진이거나 외국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깊고 푸른 바다와 하늘, 눈부시게 빛나는 멋진 풍경이었다. 가장 최근 사진은 2시간 전에 찍힌 것으로 거대한 붉은 바닷가재와 샴페인 잔이 놓인 호화로운 해산물 접시를 보여주었다. 위치 태그는 제주도의 한 5성급 리조트를 가리켰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선베드에 누워 음료를 들고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밝은 주황색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었다. 비록 뒷모습만 보였지만 나는 즉시 그녀의 큰 웨이브가 있는 밝은 갈색 머리를 알아보았다. 작년 회사 파티에서 민준이 나에게 소개해준
마케팅 부서의 전 동료 유라였다. 그때 그는 그녀가 매우 역동적인 아가씨이며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고 눈물이 흘러내려 화면 속 사진들이 흐려졌다. 세 번째 사진은 민준이 상의를 벗고 선글라스를 낀 채 귀까지 활짝 웃고 있는 셀카였다. 그의 뒤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었고 수영하는 그 여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독일도 주요 프로젝트도 눈도 밤늦게까지 하는 일도 없었다. 오직 제주도와 황금빛 태양, 푸른 바다, 값비싼 해산물, 그리고 애인만이 있었다. 반면 나는 병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집에서 죽어가는 그의 어머니의 뒷수발을 들고 그녀를 위한 부드러운 음식을 사기 위해 동전 한 푼까지 세고 있었다.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남편은 보류되었다고 주장했던 돈을 사용하여 호화롭고 방탕한 관계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세게 닫았고 그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첫 고통은 곧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으로 바뀌었다. 내 손을 보았다. 방금 전 시어머니의 가래 묻은 손수건을 빨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고 애처롭게 보였다. 나의 헌신과 신뢰는 그의 잔인한 농담으로 변해버렸다.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내 영혼을 찢는 거친 소리였다. 나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어제의 온순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정 무렵 도시의 폭풍우가 몰아치며 혹독한 추위를 몰고 왔다. 그 추위는 약 냄새로 가득 찬 작은 방에 허술한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시어머니의 호흡은 날카로운 취침거림으로 변했다. 박 여사는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 차갑고 얽힌 튜브에 둘러싸여 죽고 싶지 않고 자신의 집, 자신의 침대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따뜻하고 축축한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차가운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평생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한 여인의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비추었다. 갑자기 그녀가 눈을 떴다. 병으로 흐려졌던 그녀의 눈이 꺼지기 직전의 등잔불처럼 이상한 강렬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뼈만 남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나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저 피부와 뼈뿐이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힘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을 유발했지만 감히 손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움직였고 끊어지는 숨결에서는 작별의 냄새가 났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묻힌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아, 내 딸아. 민준이는 나쁜 놈이야.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심장이 철렁했다.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침대에 누워있는 그 늙은 노인이 내가 방금 발견한 잔인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 주름에 고여 베개 위로 미끄러져 내 셔츠 자락을 적셨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마치 그 집에 외로운 두 여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내 귀에 속삭였다. 내 착한 딸아, 내 시어미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 장례를 마치거든 혼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기억하거라. 혼자 가야 한다. 옛날 부엌으로 가서 우리가 장아찌를 담가두던 구석의 큰 항아리 밑을 파보아라. 내가 널 위해 거기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해졌고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나를 쥐고 있던 손이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침대 옆으로 무력하게 떨어졌다. 그녀의 무겁고 지친 호흡이 완전히 멈췄고 방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마치 평생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깨뜨렸다. 어머님은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평화로워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소리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다. 이 집에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 나의 조용한 동맹자가 영원히 떠나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전화기를 들어 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고 10번째 신호음에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5번째 시도에서 짧고 차가운 문자 메시지로 답장이 왔다. 독일 파트너들과 거래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의 중이야. 통화할 수 없어. 어머니는 어떠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동안 입술에서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카고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독일 파트너들과 회의, 아니면 마이애미의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애인과 침대에서 회의를 하느라 바빴던 걸까? 분노가 목을 졸랐다. 나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각 글자를 썼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집으로 와.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즉시 읽음 표시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일한 대답은 긴 침묵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차갑고 무심하게 내렸다. 마치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의 심장처럼. 나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다시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것을 찾아서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을 확인했을 때 마음속에 차가운 재가 느껴졌다. 그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지금 떠나면 수백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변명했다.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례식에서 그는 박 여사의 사진 옆에 정중하게 휴대폰을 놓았다. 화면에는 민준의 영상통화가 표시되었다. 그는 새까만 양복을 입고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화면 너머로 극적으로 흐느끼며 외쳤다. 어머니,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제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성공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마땅히 기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문을 온 친척들과 이웃들은 이 광경을 보고 동정심에 혀를 찼다. 그들은 서로 속삭였다. 불쌍한 민준, 너무 멀리서 일해서 어머니 장례에도 못 돌아왔구나. 하지만 적어도 작별 인사는 했네. 마음이 착한 게 보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러 와서 말했다. 힘내세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해요. 가족을 위해 떠난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절대적인 경멸을 느꼈다. 화면 속의 가짜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가 애인과 함께 수영장 옆에서 웃고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훌륭해서 만약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나 역시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가상의 눈물은 나에게 메스꺼움만 더할 뿐이었다. 나는 장례 준비부터 매장, 조문객 맞이까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공개적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몇 달 동안 내 안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장례가 끝난 후 박 여사의 사진을 들고 그녀의 고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그녀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다. 민주는 나에게 유해를 도심 묘지에 안치하여 방문을 더 편리하게 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집,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평생의 비밀을 묻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버스는 오염된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쓸쓸한 강원도 시골로 나를 실어 날랐다. 시어머니의 낡은 단층집은 붉은 흙길 끝에 서 있었다.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입구를 거의 가릴 정도였다. 녹슨 철문은 내가 밀어 열자 애처롭게 삐걱거렸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나는 먼지 쌓인 작은 선반에 그녀의 사진을 놓고 촛불을 켰다. 연기가 조용한 공간으로 피어올라 슬픔과 외로움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놓은 곳 바로 아래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
마당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깨진 창문 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진 속 박 여사의 시선이 마치 엄격함과 간청이 뒤섞인 채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 비오는 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엌 구석에 우리가 장아찌를 담가두던 그 옹기 항아리 아래.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천장에 물 얼룩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불쌍한 시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비밀을 새벽이 밝혀주기를 기다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 황량한 곳에서 죽은 여인의 유해 옆에서 나는 거짓과 배신이 행복한 가족의 가면 아래 숨어있는 도시의 현대적인 아파트에서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새벽이 밝아오고 마당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나는 일어나 헛간에서 찾은 작은 삽을 들고 옛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본체와 분리된 작은 건물이었다.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 거미줄이 입구를 뒤덮었고 습기와 차가운 재의 강한 냄새가 나를 덮쳤다. 구석에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세월의 먼지로 뒤덮인 크고 무거운 옹기 항아리가 있었다. 그녀가 장아찌를 담그는데 사용하던 항아리였다. 힘겹게 항아리를 옆으로 밀자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다져진 흙바닥이 드러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파기 시작했다. 표면은 단단했지만 깊이 팔수록 흙은 부드러워졌다. 약 60cm 깊이에서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히며 희미한 금속성 소리를 냈다. 삽을 옆으로 치우고 손으로 흙을 파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하곤 했던 덴마크 버터 쿠키가 담겨있던 종류의 녹슨 금속 상자였다. 상자는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비닐 여러 겹으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마당으로 가져와 햇빛 아래에서 열었다. 뚜껑은 녹으로 꽉 막혀 있어 삽끝을 사용해야 열 수 있었다.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작은 지역 은행의 통장과 봉인된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통장을 집어들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적힌 숫자에 충격을 받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2억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0의 개수를 세심하게 세었다. 그렇다. 2억 원이었다. 마지막 입금은 5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 땅을 경작하며 살아온 어깨가 다른 셔츠조차 버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 큰 돈을 구했을까? 기억이 떠올랐다. 약 5년 전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시어머니 땅의 상당 부분이 공공수용으로 편입되었다. 그때 민준이 보상금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호하게 그저 몇백만 원이었고 노후와 미래의 의료비를 위해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 작은 마을의 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 흙덩이가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왜 민준에게 숨겼을까? 왜 그렇게 아팠을 때조차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고 한 푼 한 푼 아끼며 가난하게 살았을까? 나는 통장을 보고 여전히 상자 안에 있는 봉인된 봉투를 보았다. 아마도 답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박 여사는 5년 동안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숨겼다. 그녀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견디는 것을 택했지만 그 돈을 민준에게 주기를 거부했다. 깊은 슬픔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탐욕스럽고 허영심이 많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돈이 그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는 분명히 무모한 계획이나 사치스러운 생활로 탕진할 것이었다. 그녀는 탐욕 때문에 저축한 것이 아니라 생명줄을 남기기 위해 그가 아니라 나, 그녀가 믿었던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보장을 위해 저축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풀이 말라 쉽게 열렸다. 안에는 갈색으로 바랜 접힌 문서와 보라색 잉크로 쓴 손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먼저 문서를 펼쳤다. 그것은
1980년에 구청에서 발급한 입양 증명서였다. 붉은 인장은 비록 바래긴 했지만 내 마음에 치명타를 날릴 만큼의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양부모 이름 김씨사망 박여사. 입양아 이름 민준. 생년월일 1980년 8월 15일. 입양사유 마을 진료소에 유기된 영아. 세상이 내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박 여사가 품에 안고 키운 버려진 아이였다. 이 파괴적인 비밀은 30년 이상 깊숙이 묻혀 있어 민준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손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수신인이 없는 박 여사가 쓴 편지였다. 마치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 또는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를 민준의 생부모를 위해 쓴 것 같았다. 민준을 낳은 이에게 폭풍우 치던 밤, 진료소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았고 탯줄도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없었기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이름을 민준이라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맹세했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화롭게 자라고 버려졌다는 상처를 결코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랑과 보살핌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 아이는 자랄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지은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게다. 나는 이 돈을 너에게 남긴다. 네가 민준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을 안다. 그는 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너는 내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딸이 되었다. 나는 네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그가 너에게 잘해준다면 일부를 주어라. 하지만 만약 그가 비열한 놈처럼 행동한다면 그 돈은 오롯이 내 것이다. 네가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렴. 눈물이 바삭바삭한 종이 위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은 내 마음에 칼처럼 박혔고 동시에 내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대비했다. 그녀는 무덤 너머에서도 나를 돌보았다. 나에게 돈뿐만 아니라 진실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주었다. 내가 민준에 대한 그녀의 모성애에 그토록 감탄했던 것은 낯선 여인의 무한한 친절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녀는 입양한 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배은망덕과 냉담한 뿐이었다. 나는 편지와 증명서를 접어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 진실은 비열한 남편과의 다가올 전투에서 나의 무기이자 방패였다. 민준의 출생의 비밀과 2억 원이 든 통장은 내 영혼을 불태우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단련시킨 타오르는 불씨와 같았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새 메시지였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화면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현재 상황에서는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아직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해변 사진과 함께 명랑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파트너들이 독일의 한 리조트로 나를 초대했어. 경치가 아름다워.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큰 보너스를 줄 거야.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자기야. 나는 사진을 확대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그는 내가 부엌난로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속이기 쉬운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사진의 오른쪽 하단, 둥근 테이블 유리에 반사되어 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청록색 음료를 들고 있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내가 항상 방문하고 싶었지만 민준이 항상 비싸다는 핑계로 거절했던 마이애미의 유명한 리조트의 독특한 시계탑을 알아볼 수 있었다. 독일, 그는 아내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숨기기 위해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질투의 장면을 연출하거나
그의 가면을 벗길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즉시 돌아오게 해야 했다. 탐욕스러운 남자를 쾌락의 소굴에서 꿰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었다. 나는 사냥꾼이 덫을 놓듯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답장을 썼다. 어머니 고향에서 일 처리 중이에요. 오늘 집 청소를 하다가 어머니가 부엌 바닥 아래 숨겨두셨던 금속 상자를 찾았어요. 안에는 유언장, 계약서, 그리고 당신의 출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아주 큰 유산을 남기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와서 서류에 서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2분 후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나는 3번 울리게 내버려 둔 후 지친 듯한 느낌을 가미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전화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뭐라고? 무슨 상자? 무슨 유산? 어머니는 남길 돈이 없으셨어. 나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랑 서류 뭉치를 봤어요. 구청 직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유일한 아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해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만지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즉시 말투가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다정하고 다급해졌다. 알았어. 부장님께 며칠 휴가를 내달라고 해볼게.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알았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돈 냄새와 유산에 대한 호기심이 애인의 매력과 제주도 해변을 이겼다. 이틀 후 민주는 우리 동네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유럽에서의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가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 거리였는데도 말이다. 나를 본 순간 그는 내 안부를 묻지도 내가 마련한 작은 재단 앞에 어머니를 위해 촛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질문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을 훑어보며 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금속 상자랑 서류는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보여줘. 나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조용히 관찰했다.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최상의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선태는 장례식 후에 내 창백하고 지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다. 민주는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것을 펼치자마자 탐욕스러운 미소는 얼굴에서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안에는 계약서나 유언장이 아니라 병원비 청구서, 약값 영수증, 장례 비용, 매장 비용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스테이플러로 찍어두었고 총액은 이 500만 원이었다. 민주는 눈을 들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님 치료에 쓴 모든 비용과 장례 비용이에요.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 제 저축 계좌를 전부 비우고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야 했어요. 당신은 유일한 아들이고 해외에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니 이 빚을 갚아야 해요. 그런 다음에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주는 청구서를 테이블에 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미쳤어? 난 방금 도착했고 프로젝트 정산금도 아직 못 받았어. 지금 당장 이 현금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어머니는 국립병원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어? 나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그에게 으르렁거렸다. 구할 수 없었던 약들과 특별 치료는요. 그게 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소위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나는 어머니가 평화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방에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당신은
단 한 푼의 돈도, 단 하루의 보살핌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먼저 묻는 게 유산이라고요? 민주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책임감 있는 남편의 이미지를 되찾으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알아.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의 유언장이야.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알아야 해. 진짜 상자를 줘. 나는 그의 어두운 영혼 깊은 곳을 보았다. 그는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남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 그의 탐욕과 무책임함이 완전히 드러났다. 나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털며 말했다. 상자와 중요한 서류들은 고향집 금고에 있어요. 보고 싶으면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야 해요. 어머님 영혼 앞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시다. 민주는 다시 여행해야 한다는 것에 짜증이 나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 그의 탐욕이 이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 가자. 나도 어머니께 촛불을 켜드려야 하니까. 정말 위선자였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 그 소박한 집 지붕 아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마을의 집은 장례식 같은 침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오후의 햇살이 낡은 바닥에 길고 불규칙한 얼룩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뒷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중요한 증거를 보관하기 위해 최근에 구입한 작은 금고가 있었다. 민준은 내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숨결은 짧고 불안했다. 나는 다이얼을 돌려 잠금을 풀고 바렌 입양 증명서와 시어머니의 손편지를 꺼내 방 중앙의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말했다. 봐요. 이게 어머님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민주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붉은 기운에서 죽음의 창백함으로 변했다. 그는 입양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뭐? 이게 뭐야? 이건 농담이야. 이 종이는 가짜야.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당시 구청의 공식 직인이 찍힌 서류예요. 잘 봐요. 어머님은 이 비밀을 30년 이상 간직하셨어요. 당신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진료소에 버려진 아이였고 어머님이 당신을 품에 안으신 거죠. 민주는 소리치며 손으로 종이를 찢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어. 어머니는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입양아일 수가 있어?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자신의 피와 살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당신에게 진실을 숨기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보답했죠? 애인과 놀러가기 위해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버렸고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충격적인 비밀과 내가 방금 밝힌 쓰라린 진실 앞에서 그의 공격성은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유일한 아들이자 가족의 권력자로서의 그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치명타를 날렸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아 준비해둔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자신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당신의 행동을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을 남기셨어요. 이 낡은 집과 땅은 저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에게 남기셨어요. 당신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 입양하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망자의 빚도 부담해야 해요. 병원비 이 500만 원과 작년에 김씨 아저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빌렸다가 아직 갚지 않은 대출금의 절반을 당신이 부담해야 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도박과 유라에게 쓰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공포로 하얘졌다. 그는 소리쳤다. 이 다 쓰러져가는 집은 가치도 없는데 나더러 빚을 떠안으라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출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혼해요. 제가 이 집을 갖고 이 500만 원의 빚도 전부 제가 떠안을게요. 그 대신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해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예요. 공동재산도 빚도 없어요. 당신은 부담 없이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을 기려야 할 책임도 없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민주는 이혼 서류를 움켜쥐고 각 조항을 훑어보았다. 탐욕과 혼란이 그의 얼굴 모든 선에 드러났다. 그는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이 500만 원이 넘는 빚과 자신을 입양한 죽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시골집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자유와 우리가 그에게 지운 짐을 벗어던지고 젊은 애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신사적으로 보이려고 헛기침을 했지만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다. 확실해? 병원 빚을 전부 네가 지고 나한테 위자료나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단호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해요. 나는 단지 어머니를 기릴 장소로 이 집을 원할 뿐이에요. 당신 길을 가세요. 민준 씨. 민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펜을 잡고 마치 15년의 결혼 생활을 일말의 향수도 없이 끊어내듯 빠르고 단호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네가 원한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건 내 사정이지. 서명했어.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내 것은 내 것이고 빚은 내 것이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이 버려진 곳에는 관심 없으니 집은 너에게 줄게. 나는 이상하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떠나도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나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결혼의 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울었다. 그녀는 옳았다. 입양한 아들의 어두운 영혼을 꿰뚫어 보았다. 만약 내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이 약해져 통장을 그에게 주었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반면 그는 순간의 쾌락과 덧없는 즐거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간의 존중,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불안은 기본적인 가치를 모두 잃었다. 나는 가방 바깥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두껍고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민준 앞에 부드럽게 던지며 말했다. 잠깐만요. 그렇게 빨리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작별 선물이 있어요. 민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그의 미소는 굳어지고 깨졌다. 그것은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지난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모든 숫자와 모든 축하 장소는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의 손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부엌길밖에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동안 당신은 신용카드로 애인에게 줄 명품 가방을 사고 제주도의 5성급 호텔비를 내고 카지노 근처 ATM에서 계속 현금을 인출했어요. 전체적으로 당신이 쓴 돈과 출장비 명목으로 쌓인 빚은 500만 원이 넘어요.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래서 뭐, 내가 힘들게 번 돈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우린 부부였으니 너도 그 빚의 절반의 책임이 있어. 나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틀렸어요. 당신이 방금 서명한 이혼합의서 사망을 읽어보세요. 양 당사자는 공동 부채가 없음을 선언하며 일방의 명의로 발생했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부채는 해당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민주는 충격을 받고 주머니에서 합의서를 급히 꺼내 다시 읽었다. 집 빚과 병원비를 벗어나려는 조급함에 그는 작은 글씨를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애인과 도박에 쓴 모든 돈은 가족의 필요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제 당신은 유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3,500만 원이 넘는 빚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축하해요. 민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오만이 놓은 덫이 그를 덮쳤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쓰라린 현실에 그를 가두었다. 이틀 후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저편에서는 내가 보았던 사진 속의 거만한 어조와는 전혀 다른 떨리고 망설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애인 유라였다.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민준에 관해 나와 상의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유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넓은 코트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옅은 화장으로도 지친 기색과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고개를 숙이고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남의 남편을 훔친 여왕이 아니라 물에 빠진 무력한 고양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아 직설적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죠? 만약 당신의 승리를 자랑하러 왔다면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미 그를 당신에게 줬으니까요.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은 씨.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씨와 결혼하고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에요. 의심은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자니 소름 끼치는 인간의 계산에 오싹함을 느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이제 그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물러서려는 건가요? 유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서 얻은 돈으로 사는 사기꾼이었어요. 지금은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고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요. 그를 떠나고 싶은데 놓아주질 않아요. 떠나면 제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은 씨, 민준 씨가 당신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사기 및 어머니 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수상한 변호사와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평판을 더럽히기 위해 메시지를 조작하고 사진을 변조했어요. 그래야 유산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빚을 나눠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분노가 나를 휩쓸었다. 민주는 정말 인간성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잃어버렸다. 수년간 나를 속인 후 이제는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유라는 테이블 너머로 은행 계좌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도 알아요. 350만 원의 모든 증거를 당신에게 팔게요. 빚을 갚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씁쓸함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내 앞에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천박함의 희생자였고 돈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연인을 배신해야 했다. 3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나의 안전과 명예에 비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물건을 봐야겠어요. 정보가 확실하다면 돈은 즉시 당신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유라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는 마치 가능한 한 빨리 짐을 벗어던지려는 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 이상한 이름의 여러 파일이 나타났다. 유라는 그것들을 하나씩 열었다. 먼저 통화 녹음이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내는 멍청해. 몇 번 협박하면 무서워할 거야. 어머니를 학대해서 죽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해. 그리고 그날 수정했던 사진들도 추가해. 어떻게든
그 집을 되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내 가죽을 벗길 거야. 피가 혈관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이 남자와 내 인생을 공유했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그저 사용하고 짓밟히는 멍청한 졸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유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의 더러운 대화 파일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마지막 폴더였다. 거기에는 그의 온라인 도박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스크린샷과 엑셀 파일이 들어있었다. 매일 밤 수백만 원의 송금, 국제 사이트에서의 베팅, 유라는 회사 직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직인을 사용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가상 카지노를 통해 돈 세탁을 했고요. 이미 1억 2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오싹함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민주는 그저 나쁜 남편이자 불효자식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자였다. 그는 진흙탕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나는 기기를 닫고 USB 드라이브를 집었다. 그 무게가 손안에서 느껴졌다. 그것은 민준의 삶의 추악한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유라에게 350만 원을 송금했다. 확인 메시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조금 풀렸지만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요. 저는 떠날게요. 조심하세요. 그는 지금 궁지에 몰린 미친 개 같아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유라는 가방을 들고 군중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아 차갑고 쓴 커피를 마셨다. 나 자신과 돌아가신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민준에 대한 혐오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에 의해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이제 이 USB를 손에 넣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시작했다. 유라에 따르면 민주는 옛 서재의 책장 뒤에 비밀 은신처가 있었다. 나는 열쇠공을 불렀고 약 1시간 후 그는 복잡한 전자 잠금 장치를 열 수 있었다. 안에는 단단히 닫힌 금속 상자가 있었고 나는 지렛대를 사용해 그것을 열었다. 거기에는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아니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위조된 유언장이었다. 그 위에는 박 여사가 마을의 부동산과 민준이 의심하는 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그녀의 유일한 아들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다.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유언장에 적힌 날짜였다. 그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기계에 의존한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유언장에 서명할 수 있을까? 서명은 떨리는 낙서였지만 시어머니의 오래된 편지와 비교했을 때 위조는 명백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명했거나 더 나쁜 것은 죽어가는 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자신의 탐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밤새 그녀를 간호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훔칠 방법을 계획하느라 바빴다. 민준의 파렴치함은 바닥을 쳤다. 나는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여 내 변호사에게 사본을 보냈다. 나는 이것이 위조와 사기의 증거이며 그가 감히 나를 괴롭힌다면 나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 변호사는 즉시 답장을 보내 증거가 명백하며 USB 드라이브의 내용물과 함께라면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고 법은 그와 같은 영혼 없는 존재를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금태 안경을 쓰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중년 남자가 함께였다. 그들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민준이 공격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아주 똑똑하군, 지은. 나를 속여서
그 빌어먹을 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들다니. 그 늙은이의 2억 원을 그렇게 쉽게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미 통장 정보를 확인했어. 다른 남자, 그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제 의뢰인은 자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기만당하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저희는 그 합의를 무효화하고 유산을 새로 분할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을 앉으라고 권했다. 물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 강요라고요? 그는 성인이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서명했어요. 이제 돈을 보고 나니 물러서고 싶은 건가요? 민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무슨 수작이야. 돈을 나누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어머니를 학대해서 죽게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퍼뜨릴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겠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는 조작된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와의 순진한 대화는 암시로 변했고 피로에 대한 나의 불평은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저주로 바뀌었다. 민준의 비열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깊은 혐오감만 들었다. 내 인생을 함께했던 남자는 돈을 위해 전처의 명예와 어머니의 기억을 짓밟을 준비가 된 악마였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 준비해둔 녹음기를 켰다. 그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 때까지 모든 더러움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내 방으로 가서 모아둔 모든 서류와 기기를 가져왔다. 나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유리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나를 학대나 사기로 고소하기 전에 당신들 둘 다 이걸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민준 씨의 횡령, 도박을 통한 돈 세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모든 증거가 있어요. 나는 위조된 문서와 함께 서명 날짜에 시어머니가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본을 그들 쪽으로 밀었다. 문서 위조와 사기.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몇 년형에 해당하는 범죄죠. 그리고 민준 씨, 당신 회사 CEO가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을 계획하는 녹음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민준의 얼굴은 시트처럼 하얗게 질렸다. 창백해진 변호사는 진단서를 집어들고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씨, 저한테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이건 형사사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 변호사 자격증을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웅크린 채 혼자 남겨진 민준.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남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어쩔 거야? 지은, 결국 나를 감옥에 보낼 거야? 우린 부부였잖아.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부부라고요? 그 관계는 당신이 애인과 함께 가기 위해 어머니를 버린 날 죽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 거예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내가 입을 열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직장과 명성뿐만 아니라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패배한 채 문으로 향했다. 그가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을 파괴할 진실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애인 유라와 함께 집과 아이들을 꿈꾸고 있나요? 알려주죠. 임신은 가짜였어요. 그녀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멍한 눈으로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지어내는 거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파산한 남자에 대해 뭘 지어내겠어요? 그녀가 나에게 와서 돈을 받고 당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팔았어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했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그 소식에 내장이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 아내, 돈, 명예, 그리고 이제는 가짜 아이와 그가 부양하던 애인까지.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절망적인 비명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문을 닫고 내 세계를 그의 광기에서 분리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쳐 있었다. 승리의 희열이 아니라 끝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법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대가는 내 영혼의 상처와 인간에 대한 깨진 믿음이었다. 밖은 밤의 장막을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내일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변호사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시어머니의 비밀 법률 대리인이었다. 그는 박 여사가 아들의 성품을 의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외에도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도의 가장 고급 지역에 있는 매우 호화로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가치는 7억 원이 넘었다. 유언장에는 민준이 불효자식임이 증명되거나 그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전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나의 약점을 예상하고 이 보호막을 남겨주었다. 나는 감사함에 울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혈연 관계도 초월했다. 나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느 폭풍우 치던 밤, 유라가 멍투성이 얼굴로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이 아파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성을 잃었으며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날 밤, 민준은 칼을 들고 강제로 아파트에 침입하며 소리쳤다. 내 돈은 어디 있어? 그 아파트는 내 거야. 그가 나에게 달려들 때 나는 그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 순간 내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다. 그의 광기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삶의 필연적인 종말인 감옥으로 그를 곧장 이끌었다. 민주는 여러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나는 아파트 1층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그곳의 이름을 마리암의 약속이라고 지었다. 그곳은 평화의 안식처가 되었고 내가 회복을 시작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한 남자가 북카페로 들어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는 감옥 창살 뒤에 갇혔고 미래는 새 책의 향기와 새로운 시작의 황금빛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인생은 때때로 공평하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고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는 결국 평화를 찾는다.